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은 제 저번 시간에서 노마공화정 위기에 관련된 서양사 강좌를 강독을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 펴시면 46페이지 펴보세요. 자, 노마는 내적으로 신분투쟁을 통해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고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 팽창을 거듭했지만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을 직접 지배하는 것보다는 이 동맹체제로 연결을 했죠. 그래갖고 이제 동맹체제의 연결 내용을 좀 보면 이탈리아가 다른 도시 국가들을 관계를 맺을 때 두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해요. 첫 번째는 분할 통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분할 통치는 노마와 각 도시 국가 간의 어떤 동맹을 맺어요. 그렇지만 도시 국가와 간의 동맹은 금지시키죠. 분할 통치를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자기하고 이제 동맹 관계를 맺으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져요. 자, 그래갖고 이제 자유교육을 보장한다든지, 대외 문제를 제외하고 모든 문제를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 노마인간 통상권과 통혼권을 허용하고요. 그 다음에 노마 시민권을 개방을 해요. 그 안에 이제 라틴 시민권이라든지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도 또 주어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분할 통치를 하고 여러 혜택을 준다. 물론 이제 이런 방식은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할 때까지만 해당하고요. 이제 나중에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난 후에 시칠리아부터는 직접 통치를 하죠. 총독을 파견하고 징세 청부인을 이제 설정해서 그들에게 이제 세금을 걷게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치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한편 기원전 9세기 때 오늘날 북아프리카 티니지에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카르타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는 그 시칠리아, 사르디아나 등 서부 지중해를 팽창하면서 해상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이전까지는 굳이 페니키아인하고 카르타고하고 충돌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면서 밖으로 더 팽창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카르타고와 충돌하게 된 거야. 그래서 서부 지중해 패권을 둘러싸고 세 차례 전쟁을 거친 게 뭐냐면 포에니 전쟁이에요. 이 포에니란 말은 로마인들이 페니키아인을 지칭할 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카르타고는 페니키아 식민지이기 때문에 페니키아인들과 같이 싸운 전쟁이다.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죠. 약 120년 동안 이루어졌어요. BC 264년에서 146년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전쟁을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읽어보면요. 육지와 해상의 세력을 강화했던 두 세력은 기원전 3세기 중엽부터 시작해서 세 차례에 걸쳐 포에니 전쟁을 포에니 전쟁에 충돌해서 지중해 세계 승자로 가리는 대접전을 펼쳤다. 그래서 이제 1차 포에니 전쟁을 볼게요. 1차 포에니 전쟁은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시칠리아 때문에 했어요. 시칠리아는 어디에 있는 거죠? 이탈리아 반도 끝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이 시칠리아에 그 당시 그 동남부에 제일 큰 식민 도시가 뭐냐면 시라쿠사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대를 빼놓고는 카르타고였거든요. 근데 동북부에 메사나라는 그 곳이 있었는데 이 메사나 내부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때 노마와 카르타고가 간섭하면서 양색이 충돌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노마의 승리가 끝나게 되죠. 결국엔 카르타고는 시칠리아, 사르디아, 이탈리아 반도의 주변 섬에 대해서 지배권을 상실하고 노마는 지중해 세계를 팽창할 기회를 찾게 되었다. 그럼 여기에서 그 당시 1차 포에니 전쟁의 결과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이걸 통해 노마는 해군의 중요성을 깨닫고 해군을 창설하게 되죠. 그래서 대함자를 건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예.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는 우수한 해군력을 이용해서 그 전쟁 초기에는 전투에서 크게 승승장구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노마가 해군력을 증강한 후에 그 당시 그 뒤에 이제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요. 특히 노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싸우냐면 그 까마귀라는 게 있어요. 까마귀.
그래서 배하고 이제 배가 그 당시엔 충돌해서 싸우는데 배에 이제 충돌하기 전에 까마귀를 통해서 까마귀는 그 까마귀의 그 발톱처럼 그 쇠고랑이 걸려 있는 가교를 말해요. 이렇게 딱 해서 고정을 시킨 다음에 여기에 방패를 치고 여기에 이제 요 배에 있었던 중장 보병이 쭉 이렇게 들어와서 요 카르타고 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방식이야. 그런 식으로 해서 크게 승리를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시칠리아 섬을 속주에 설치했다. 이게 최초죠. 예전에는 동맹관계를 이제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법정관을 파견하고, 그리고 징세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카르타고 시칠리아 섬이나 사르디아 섬, 코르시카 등 많은 그 영토를 로마에게 양도하고요. 배상금을 지불하게 돼요. 자, 이후 이제 카르타고는 어디로 진출하냐면, 히스파니아 쪽으로 진출해요. 이 히스파니아는 어느 쪽이냐면, 오늘날 이제 스페인 있죠. 스페인 남해안 연안 지역이에요. 자, 이 히스파니아를 개척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하니발의 아버지였던 하미카르 바르카라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 하미카르 바르카는 그 당시 그 로마의 패배를 이제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서 이 로마를 선역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거죠. 이 하미카르 바르카는 그 아들 하니발에게 로마에 대한 적개심을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하미카르 바르카와 그의 아들 하니발을 주도하는 카르타고는 그 점점 세력 확장의 근거를 줘서 스페인에 신카르타고를 중심으로 거대한 식민국가를 건설 착수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미카르는 스페인 원주민들 군대를 조직하고 훈련시키고 그다음 풍부한 강산을 바탕으로 해서 군자금을 마련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그 로마의 원정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 도중에 하미카르 바르카가 암살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 하니발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고 그 당시 로마 원정으로 나가게 되죠. 자, 그래서 기원전 218년에 히스파니아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하니발이 대군을 이끌고 이때 이제 코끼리 부대도 같이 있었죠. 자, 이끌고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탈리아 침공하죠. 그러면서 이제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나고 이 전쟁을 주로 하니발이 이제 주도했기 때문에 하니발 전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알프스 산맥만 기억을 하는데 피레네 산맥도 넘었어요. 피레네 산맥 여러분도 아시죠? 이베리아 반도에서 프랑스로 넘어갈 때 한 산맥이 있어. 이 피레네 산맥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스페인 사람이 좀 약간 자존심 상하더라고. 우리 피레네 산맥도 넘었는데 이게 생각이 됐다.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요때 그러면 왜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힘들게 넘어가지고 그 이탈리아로 갔나? 그 말은 뭐냐면 배를 동원해가지고 이탈리아를 상륙했으면 더 가성비 있는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해군은 그러니까 해상권이죠. 이 해상권은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로마가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육상으로 병력을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 바다로 가면 힘드니까. 그래서 하여튼 피레네 산맥과 알프스 산맥을 넘은 과정에서 많은 군대가 죽었어요. 거의 50%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코끼리도 수십 마리 데리고 왔는데 가다가 이제 산에서 굴러 떨어지거나 이렇게 도망가거나 굶어 죽거나 등등 해갖고 막상 도착을 해가지고 했던 코끼리는 딱 한 마리야. 그러니까 병력 손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이 병력 손실을 어떻게 이제 보충했냐면 그 북이탈리아에 보면 갈리아족들이 있어요. 갈리아족들. 우리가 이제 시리즈에 갈리아 정기라는 거 있죠? 이 갈리아족들이 있었어요. 이 갈리아족들은 로마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었어. 그래서 이들을 포섭해갖고 군대를 좀 보강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포에니 전쟁을 시작했는데 2차 포에니 초반에는 하니발이 군대가 승리를 계속 거듭했어요. 이 사람이 대단히 이제 전략 전술에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하니발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렇게 승리를 계속하면 그 당시 이탈리아 동맹국 도시들이 이탈리아를
배반하고 자기한테 붙을 거다 생각을 했나 봐요. 예. 근데 의외로 안 붙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그 이탈리아 동맹 도시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며 일부 시민권도 줬다고 했죠. 자, 그래서 물론 일부 이제 남부 이탈리아 그 동맹국 중에 일부는 붙은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뭐냐면 전반적으로는 안 붙었어. 왜냐면 하니발의 줄을 서는 것보다는 로마의 줄을 서는 게 낫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로마 군대는 초반 열세를 만회하고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죠. 그러면 요때 이제 하니발 군대가 로마군을 격파한 전투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전투가 뭐냐면 칸나 전투야. 네, 칸나 전투. 아유. 유명하죠. 칸나이 전투라고 하죠. 예, 모루와 망치 정법이 이제 하는데 일단 뭐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좀 그러니까 건너갈게요. 일단 칸나 전투 또는 칸나이 전투라고 또 불려요. 요걸 이제 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파비우스라는 집정관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하니발이 전략 전술이 너무 뛰어나니까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을 직접 부닥치는 것보다는 좀 시간을 끌자, 지연 전술을 하자. 왜냐면 하니발은 육상에서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해상 보급력이 다 차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카르타고가 보급을 해줘도 못해. 왜? 해상 보급력이 다 차단했기 때문에. 결국엔 시간이 계속 지연이 되면 계속 하니발의 군대가 소모되고 결국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칸나이 전투의 패변 후에 로마군들은 이 파비우스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하니발 군대가 점점 힘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자, 거기에다가 스케피오라는 로마 장군이 어딜 치냐면 그 당시 카르타고 본국을 쳐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하니발이 급히 군대를 이끌고 저쪽 이제 하니발 그 자기 본국을 갔다가 그 본국에서 이제 무슨 전투가 일어나냐면 자마 전투가 일어나요. 자, 이 자마 전투에서 깨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제 했고요. 그 후에 그 로마는 카르타고의 여러 가지 이제 배상을 물게 하고 해군도 이제 군대도 축소시키고 로마의 그 당시 그 허락하에만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카르타고 저력이 강하니까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그러니까 로마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카르타고가 누미디아와 이제 싸운 걸 보고 그걸 핑계 삼아 카르타고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거기를 멸망을 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카르타고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애들은 다 노예로 갖다 팔고요. 카르타고 시내를 완전히 다 뭉개버리고 거기 소금을 다 뿌려. 사람은 살 수 없도록. 그러면서 이제 항폐화시켜 버렸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아프리카주를 이제 만들게 되죠. 자, 그로부터 반세기 만에 이제 일어난 3차 포에니 전쟁에서 카르타고는 완전히 파괴되고 역사 속에 사라졌다. 자, 이로써 로마 공화국은 서부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여 이후 동쪽으로 헬레니즘 세계를 정복하고 지중해를 지배하는 대제국이 되었다. 여기에는 이제 동부 지중해 관련된 내용들이 없는데, 이 동부 지중해 관련된 내용을 좀 설명하면요. 일단 그 세라우쿠스 왕국을 이제 정쟁을 해서 거길 점령하고요. 오늘 시리아에 있는 거죠. 그리고 마케도니아 있어요. 그리스 일대 그 지역을 이제 공격해서 세 번에 거쳐서 1차 마케도니아 전쟁과 2차, 3차 마케도니아 전쟁을 거쳐갖고 해서 이 지역을 장악하고 그다음 페도가몬과 로데스 섬을 석조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이집트를 점령하죠. 포톨로마이오스 왕조를 멸망시키면서 동부 지중해 지역을 다 장악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악티움 해전 외에는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언급한 뭐 마케도니아 전쟁이라든지 세라우쿠스 왕국 전쟁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 관련된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 그 서양사 강의에 있어요. 그래서 서양사 강의를 좀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복사업은 강대한 영토와 막대한 수익을 가졌으며, 자,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났죠. 이게 이제 제2차 포에니 전쟁 때문에 일어났는데, 제2차 포에니 전쟁 때 장기간의 공복으로 벌어진 경작지가 많아졌으며,
주인이 확인되지 않은 토지나 전쟁 중에 하니발 군대로 정양 일부 동맹국들의 토지가 몰수되어 공유지 국무가 확대되었다. 그래서 2차 포에니 전쟁 때 하니발이 그 이탈리아 반도 시쫓고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이 토지가 항폐화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돌아온 중장 보병들은, 그러니까 자영농민층들은 거기에 농사를 못 짓게 되는 거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일부 배반한 그 도시국가들의 땅을 몰수해 가지고 하면서 공유지가 많이 생겼고 항폐한 항구지가 많이 생겼죠. 이걸 이제 누가 자극하냐면 그 당시 로비데스 계층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사 계층 있죠? 에키테스 계층들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들은 여기에다 나티푼드미라는 그 새로운 농장을 만들죠. 노예를 가지고 와서 경작하는. 자, 그래서 이제 전리품과 전쟁포로 대규모로 이탈리아 유입되었고 노예 무역이 활발해지면서 자본과 노동력이 로마에 집중됐다. 이탈리아 도시들이 성장하면서 구매력이 증대했을 뿐 아니라 로마가 계속해서 지중해 연안에 나라를 정복하면서 보다 안정적인 강대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팽창과 정복의 열매가 달콤한 것이 아니었다. 장기간의 종군, 전쟁으로 인해서 토지의 항폐, 대토지 경동으로 인한 토지에 상실한 농민들이 무산 시민이 되어 그 로마로 몰려들면서 사회 분한 요인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이제 무산 시민 계층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백인대에서 이제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프롤레타라고 해요. 네. 그래서 아시리의 중장 보병층들이 그 포에니 전쟁을 통해서 이 프롤레타 계층으로 떨어지게 돼요. 이 사람들은 그래갖고 이제 이 아시리의 자격을 상실하고 무산제 계급으로 떨어져. 이들은 이제 병역의 의무가 있지만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이제 장비를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뭘 하겠어요? 곡식이라든지 식량 이런 것들 수송하는 그런 보조전 역할을 해. 그러다 보니까 전리품도 받지도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노마로 들어가요. 노마들이 이제 노마로 들어가면서 빈민들이 형성되죠. 그래서 그 당시 지배층들은 이들을 이제 빵과 서커스라는 걸 통해서 한심을 싸서 자기 어떤 정치적 지위를 이제 삼는데 이용을 하게 되죠. 자, 하여튼 자연농민은 농업적인 노마사의 중상층이었고 또한 로마 군대의 주력이었기 때문에 자연농민의 몰락은 군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으며 자, 원로원과 노마 인민의 조화 속에 추진된 공화정의 위기를 이어졌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타개해서 개혁운동을 전개한 사람이 그 기원전 133년에 호민간이 된 티비리우스 그라쿠스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라쿠스 형제 개혁의 이제 배경을 보면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신은 부유층이 형성되고요. 에키테스 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라티푼디움이라는 시 유행하죠. 그 제2차 포에니 전쟁. 이 라티푼디움은 원래 시칠리아에 있었던 거야. 시칠리아에 있었던 대농장 제도였고요. 이게 이제 1차 포에니 전쟁 때 로마에 들어왔다가 2차 포에니 전쟁 때 학살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연농민의 몰락. 이렇게 있죠. 그러면서 이제 중장 보병을 이제 주로 한 시민군이 약화되고 이들이 로마에 들어오면 사회분란이 조성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그 형제의 개혁 목적은 뭐냐? 전반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토지를 재분배해서 그 자영농민을 육성해서 중장 보병층을 재건하고요. 사회적 안정을 깨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먼저 개혁을 냈던 사람이 이제 티베리우스 개혁이죠. 형인데 그래서 라티푼디움 경영을 제동을 걸기 위해서 이 농지법을 이제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 농지법의 내용은 이제 전반적으로 여러분 알다시피 니키니스법의 제한을 넘어서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를 몰수해서 누구한테 분배하는 거죠? 그쵸? 무산 시민들에게 분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정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서강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천 기구로서 농지 분배 3인위원회를 설치해요. 그래서 그 공유지 보유 상한선을 어긴 토지 보유자로부터 공유지를 빼앗아
그 무산 시민들이 분배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농지법의 주체 이걸 추진하는 기구를 써라 하면 농지분배 3인위원회 이 기구를 쓰면 되겠죠. 농지법을 이제 실천한 기구로서. 자, 근데 이제 이런 개혁들은 이 원로원 보수파의 반대에 직면 정치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 결국에 이 사람은 이제 암살당하고 이제 그죠. 자, 그리고 기원전 이제 123년에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호민간이 되어 공물법을 제정을 해요. 이거 예전에 기춘에 나왔던 건데 공물법은 내용이 뭐냐면 노마의 무산 시민들을 위해서 시장 가격의 절반 이하로 공물 배급을 실시했다. 그 내용도 외워두셔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서양 그 공화정 후기는 그 아시아로부터 뭐가 들어와요? 속주로부터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죠. 곡물들이 밀 같은 것들이. 그러면 당연히 밀값이 떨어져야 되겠죠. 근데 왜 이렇게 그 당시 그 노마의 밀값이 올라서 곡물 가격을 시장 가격 절반 이하로 이렇게 배급하는 곡물법을 제정했을까? 자, 이거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공화정 후기 때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 주기마다 1, 2년마다 어떨 때는 호황도 있고 어떨 때는 분황도 있잖아요. 네, 경기 주기가. 근데 이 사람이 집권했을 때 때마치 경기 부당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자리도 이제 뭐냐면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그 당시 그 곡물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곡식 가격이 오른 거야. 일시적으로. 네,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이런 걸 했던 거죠. 자, 그 외에도 이제 그 창고법, 도로법 등 일련의 개혁 입법을 통해 노마 서민들이나 기사계급, 에키테스의 지지를 얻어 개혁운동을 추진했다. 자, 이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그라쿠스 형제 같은 경우에는 기사계급, 에키테스 계층을 저우 돌렸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노비데스 계층만 저우 돌리고 에키테스와 그 당시 무산 시민들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노비데스 계층을 막 두들겨 패는 거야. 개혁의 대상으로 삼고 한 놈만 패라는 말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에키테스와 관련된 그 내용이 없는데 기사 신분의 어떤 지지를 어떻게 얻었는가? 이거는 서양사 계도에 있죠. 그래서 이들을 이제 노비데스에 분리시켜 특별한 신분의 표지를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징제 특권과 속주 법정 배심원들의 자격을 부여했어요. 원래는 원로원 계층들에게 이제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줘서 자기 편으로 이렇게 지지를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러나 이제 가이우스 역시 개혁파의 반대 공격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여기도 이제 뭐 때문에 갑자기 가이우스가 그 기사계급과 평민들 지지를 받고도 이렇게 갑자기 또 개혁 반대파의 공격을 받아서 자살 생을 마감했는지 이렇게 생략이 돼 있어. 그러니까 서양사 강좌가 좀 내용이 좀 많이 생략됐는데 여기 이제 좀 약간 추가를 하자면 그 당시 그 가이우스는 무슨 그 정책을 했냐면 그때 이탈리아 동맹시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자기들에게 노마 시민권을 주지 않고 좀 한 단계 낮은 이탈리아 동맹시 시민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동맹시들이 우리도 이거 달라 요구를 하니까 이걸 이제 가이우스는 받아들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탈리아 동맹시들에게 노마 시민권을 부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그들에게 이제 노마 시민권을 부여하려고 했죠. 이게 옳은 방향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를 지지했던 에키테스라든지 그 다음에 그 일반 빈민들이 반대를 하게 된 거예요. 일반민들이. 왜 반대를 했냐면 그래서 에키테스 입장을 볼 때는 이탈리아 도시들에게 노마 시민권을 줄 경우에 이탈리아 도시들이 동맹관계를 맺을 때 일부를 땅을 떼서 노마에게 공유지를 줬던 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들이 노마 맺을 때 자기의 땅을 일부 떼가지고 노마 도시의 공유지를 줘요. 땅을 준단 말이야. 그런데 이 땅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에키테스 계층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이 노마 시민권 얻으면 노마 시민이기 때문에 종전의 공유지들을 다시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평민들 입장 올 때는 그래도 자기가 못 먹고 못 살아도 내가 노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 사회적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예전보다 자기보다 낮았던, 그렇게 생각했던 이탈리아 동맹 도시 국가들에게 그 로마 시민권을 다 줘버리면 자기의 지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했나 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불만을 이제 갖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반대파들이 가이우스를 공격해서 결국 이 사람도 이제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죠. 자, 그래서 그 개혁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국에는 그 기득권자들의 어떤 반대 때문에, 원로세력들 반대 때문에 실패했고요. 오히려 별쪽파와 민중파로 대립이 격화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 3대 정치가들은 이 별쪽파, 민중파를 자기의 어떤 정치적 지지를 삼거나 아니면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대립을 시켜서 갈등을 조장을 해서 집권을 하게 되죠. 자, 이어서 이로써 기원전 2세기 말부터 로마는 형상 유지 속에 기득권을 고수하는 원로원 중심의 귀족파와 평민의 이익을 오는 민중파로 나눠 대립을 했다. 그래서 내전기에 들어갔다. 여기에 주의할 건 민중파라고 해서 꼭 민중 출신으로 이제 평민 출신이 있는 게 아니라 상당수 70~80%는 귀족파인데, 원래 출신이 귀족인데 이 귀족파 안에서 아웃사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주도권을 못 잡으니까 민중파로 넘어와가지고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시저 같은 사람이죠. 시저는 원래는 귀족 가문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 민중파들을 잘 이용을 했죠.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립하며 폭력 상태로 되풀이되는 내전기를 접어들었다. 자, 후일 그라쿠스 형제 개혁 운동에 비판적이었던 키게로는 티베리우스 그라쿠스의 죽음은, 아니 이미 그가 죽기 이전부터 호민간의 생각은 하나의 인민을 둘로 갈아놓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요게 키게로라는 사람을 좀 볼게요. 이 키게로의 출신은 귀족파일까요, 민중파일까요? 당연히 티베리우스 크라쿠스를 비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귀족파 출신이에요. 네, 그 별족파 출신이죠.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예요.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본 적 있어. 자, 그러면 내전과 공화적인 몰락 부분을 이제 볼게요.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는데, 자, 일단은 전반적인 그 당시 이제 공화정 말기죠. 배경을 보면 고가정 말기 때 원로원대 정치적 독점과 무능과 부패가 이제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실증이 느낀 사람들이 누굴 지지하기 시작하냐면 장군들 지지하죠. 원종을 통해서 주도권을 장악한. 그래서 이제 이 장군들은 마리우스가 병제 개혁을 통해서 사병하던 군인들을 동원해서 정치에 개입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원로원의 가두지 배체제를 붕괴시키면서 독재 권력을 형성하기 시작하죠. 이게 이제 3두 정치, 제1차 3두 정치와 제2차 3두 정치 등등이죠. 자,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1년의 위기에서 원로원은 무능력하고 형상 유지에 급급하고 군대를 배경한 군인 정치가들의 정치적 야심은 더욱 노골화되었다. 자, 귀족파 민중파의 대립은 군인 정치가의 권력 투쟁에 결부되면서 치열한 내전이 전개되는데, 최초로 등장했던 사람이 마리우스예요. 이 마리우스는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출신 자체가 민중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절처럼 강남 좌파가 아니라 조국처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좀 못 먹고 못 살았던 예민 출신이야. 그래서 예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민중파 출신인데, 이 마리우스가 등장했던 이유가 뭐냐? 이게 이성계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전선에서 외적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마리우스는 그 당시 그 북아프리카 누미디아 왕이었던 유그도타 발라는 이제 진압을 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이제 이탈리아 북부 국경에 게르만족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공격을 해서 격퇴하고 그 명성을 떨치고 민중의 인기와 지지를 받게 되죠. 누구와 비슷하죠? 그쵸, 이성계죠. 왜구하고 홍건적을 물리치면서 이렇게 이제 부각이 큰 사람을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 전선의 외적을 물리친 군사적 공헌에 힘입어 기원전 107년에 콘술이 된 집정관 된 마리우스는 정통을 어기고, 이 정통이라는 건 뭐죠? 정통이라는 건 로마 시대 때 예전에 어떤 제도를 말해요. 로마의 제도. 그래서 이때 정통이라는 것은 여기 문맥을 볼 때 시민군 제도죠. 자기 재산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무장을 해서 나가는 시민군 제도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에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군복무에 대한 필요한 재산 자격을 철폐하고 무산 시민들을 군대에 받아들여서 국가가 무장하고 봉급도 지불해줘요. 그래서 군대 개혁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퇴직 후에는 일정한 또 퇴직금도 줘. 이때 퇴직금이란 거는 저기 정복한 지역에 토지를 이제 주면서 이들을 이제 뭐 자연농민화 시켜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연농민화 시키는데 일주일 했어. 그래서 이제 국가가 무장을 해주고 봉급을 지불하는 군제 개혁을 당했다. 기원전 100년에 육선의 콘수인의 마리우스는 호민간인 사투르니스를 끌어들여 원료원의 반대를 물러쓰고 자기 병사들이 퇴역시키면 1인당 100유갈레씩의 토지를 분배해주고 북아프리카, 시칠리아, 아키아, 마케도니아, 코르시카 등지에 정착시킨 법안을 제정했고요. 16년간 복무한 후 제대할 때 토지를 주어 정착시키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래서 이때 이런 그 간행들이 후에 이제 뭐냐면 일종의 모든 사람이 따른 제도화된 간행으로 굳히게 되죠. 그 결과 이제 결과가 중요해요. 자, 로마 군대는 이제는 국가보다는 누구에게 충성을 하겠어요? 그죠, 장군에게 충성하죠. 자기에게 돈을 줬으니까 바치게 되면서 군대 사병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 군대의 사병화를 이끌면서 이들이 이제 정치에 동원되면서 무슨 정치가 됐다? 예, 삼두 정치가 되죠. 자, 그리고 장군이 빈민들을 징집해 대고 있다가 제대할 때 그들에게 토지를 분배해 자연농민을 내보내는 간행이 형성되고 나름대로 자연농민화 시키는데 큰 긍정적 영향을 또 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뒤에 이제 술라라든지 폼페이우스, 카샤르 장군들에게 답습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이제 사병화된 용병들을 국가의 군대, 황제에 충성하는 군대 공병으로 바꿔놓죠. 군제 개혁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기본 시스템, 군인들을 상병화시켜갖고 그들에게 보급과 여러 가지 물자를 제공하고 그리고 뒤에 퇴직 후에 토지를 주는 것들은 그대로 마리우스 어떤 군제 개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관련돼 가지고 시험에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로마가 지중해 제국을 발전하는 데는 이탈리아 전역에 퍼졌던 동맹국들의 기여가 컸다. 그래서 이탈리아 동맹국도 외교상 독립국이었지만 아까 이제 외교와 군사적 자율권이 없죠. 그래서 로마의 통제를 받았고 특히 전쟁이 있을 때는 군사적으로 제공했어요. 물론 이제 전쟁이 끝나서 승리하면 전리품도 이제 배급받았지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국 시민들이 로마 팽창에 기여할 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불만이 있었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양의 기본적인 원칙이 뭐야? 내가 피 흘린 만큼 정치 권리를 얻는 거죠. 자기가 이제 그만큼 피를 흘렸으니까 그만큼 뭐야? 정치의 권리를 달라는 거야. 로마 시민권을. 근데 이제 앞에도 언급했지만 가이우스가 그렇게 한번 하려다가 반대 부닥쳐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안 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탈리아 동맹시의 어떤 반란이 일어나니까 이게 진압하기 힘드니까 족버린 거죠. 예. 자, 로마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로마 시민권은 동맹국에 개방할 필요를 주장하는 개혁 정치가들도 있었다. 아까 지면 가이우스 같은 사람은 말하죠. 그러나 보수적인 원론 귀족뿐만 아니라 로마 평민들도 동맹국 시민들에게 시민권을 개방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나누는데 반대가 컸다. 왜 그럴까요? 이때 이제 로마 평민들 입장 볼 때는 아까 자신들의 이익을 사회적 지위나 이런 것들, 위신 이런 것들을 이제 떨어뜨리는 행위잖아요. 그 기원전 91년에서 89년 동맹군 단합에서 이탈리아라는 나라, 우리가 이제 이탈리아라는 말을 좀 봐야 되는데, 우리 이탈리아를 가 수도가 어디야? 로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 이탈리아를 약간 비슷한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그 당시엔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었어요. 로마를 제외하고 이탈리아 반도를 또 때로는 이탈리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그래서 로마는 한 도시국가고요. 이탈리아는 그 로마를 제한 나머지 도시 국가들을 그 연합체를 그 반도 내에 있는 연합체를 이탈리아라고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나라를 만들고 시민권 개방을 반대하는 로마에 도전했다. 그래서 이걸 동맹국 전쟁, 이탈리아 전쟁이죠. 위기에 직면한 로마의 협조한 동맹국부터 선별적으로 시민권을 수여하죠.
그러면서 전쟁을 매듭짓고 결과적으로 이탈리아 반도의 모든 자유민에게 시민권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로마 같은 예전에 라틴 시민권이라든지 로마 시민권 같은 경우에는 동맹 도시의 상층부에만 조금 준 거야.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자신의 어떤 제국 질서에 편입시켜갖고 일종의 자기 편을 들게 만드는 방법을 했는데 일본 평민들에게는 주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진 이제 사람들이 이탈리아 이탈리아 전쟁이나 동맹국 정책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때는 귀족뿐만 아니라 일부 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뭐냐면 이탈리아 시민권이 아니라 이제 라틴 시민권이나 로마 시민권 교체를 시켜줘요. 예. 그래서 이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라틴 시민권이 뭐고, 뭐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이 뭐고, 그다음 로마 시민권 뭐냐, 이걸 좀 개념 정리를 좀 할게요. 여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좀 이제 보면요, 보통 로마가 이제 그리스의 스파르타, 아테나와 달리 세계 국가로 이제 발전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그 시민권 정책에 있어서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좀 상대적으로 개방적으로 운영을 했죠. 그래서 피종국민들의 시민권을 개방을 함으로써 뭐냐면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군대나 물자를 징발하고 효율적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초기 때 시민권을 개방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거나 일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면서 일종의 인센티브? 그런 경우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시민권도 세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다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은 일단 태생부터 로마 시민들에게 줬고, 일부 이제 피정국민 중에 상층부에게 이제 줬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다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간 이제 반시민권하고 비슷한 라틴 시민권이 있어. 원래는 이제 로마 같은 좀 라틴족들에게 부여했던 시민권인데, 이 권한이 뭐냐면 로마에 거주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벗어날 경우에 선거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라틴족에게 줬던 라틴 시민권은 후에 확대돼서 이제 로마가 세계 제국을 이제 팽창하는 과정에서 로마 시민권을 주기 전 단계에 예비 시민권으로서 이제 역할을 해요. 이 라틴 시민권은. 그래서 라틴 시민권을 몇 년 소유했다가 몇십 년 소유했다가 이 사람이 로마군에 주둔하거나 여러 가지 공적이 있을 경우에는 로마 시민권으로 이렇게 등업을 했죠. 오늘날 뭐하고 비슷하면 미국 시민권 제도하고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이라는 게 있죠. 근데 영주권 갖고 있는 사람이 뭐 군대를 가서 미국 군대에 가서 몇 년 근무를 하면 로마 시민권으로 등업을 해주잖아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참정권이 전혀 없는 시민권이 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 동맹 시대에 줬던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이 있어요. 세 개의 종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 같은 경우에는 뭐 통상권, 통혼권 이런 것도 있고, 그래 전쟁에 참여할 때 이제 어떤 전리품을 분배할 수 있는 권한도 있었지만 정치적 권리가 없는 거야. 이 안에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탈리아 동맹 도시는 우리도 뭐냐면 라틴 시민권이나 아니면 로마 시민권 바꿔서 정치적 로마 제국 내의 어떤 정치 권리를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예. 자, 하여튼 이런 로마 시민권, 라틴 시민권, 그 다음에 이탈리아 동맹 시민권. 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래서 의의가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서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이탈리아 반도 통일 및 그 다음에 영토 확대에 기여했다. 그래서 정복민과 피정복민 간의 어떤 대립을 또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니발이 이탈리아 반도를 휘젓고 다닐 때 다른 도시 국가들이 하니발 편보다는 로마 편을 계속 들었던 게 뭐냐면 이런 시민권 정책과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들처럼 이제 동맹국 전쟁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동맹국 시민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지만 내적 갈등이 계속됐어요. 일단 이제 귀족파의 술라의 등장. 술라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이 술라는 원래는 마리우스의 부하 장수예요. 뭐 부하 장수였지만 출신은 마리우스보다 더 좋아. 원래 이 오리지널 귀족파야. 별족파죠. 예, 명문가 출신이고요. 그래서 포토스 왕의 제1차 미트단테스의 반란을 진압을 했고, 그리고 이걸 여세를 돌아서 반대파를 제거하고 민중파를 제거하고 재산을 몰수해서 그 원료원들에게 분배를 했어. 예. 그리고 이제 그 종신 독재관을 침해해서 평민회와 호민 간의 권한을 축소하고요. 그리고 이제 원료원 위원수를 600명 확대된 거야. 그리고 좌파 사람들 주 기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슐라는 종전에 그러니까 원로원과 인민간, 로마 인민의 상호 견제 균형 시스템을 붕괴시킨 거죠. 예, 그 사람은. 자, 그런 이제 활동을 했다.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술라의 독재. 민중파 마리우스의 내녀가 술라의 독재와 포페이우스, 카이샤드, 크라소스의 제1차 선두 정치. 요 세 명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쓰라고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뭐, 일단 고등학교 지시고 이제 쓰라고 하면, 내면 뭐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 좀 알아볼 사람이 폼페이우스인데, 폼페이우스는 슐라 마찬가지로 별족파 출신이에요.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제 슐라처럼 예전에 로마 국제를 다 유린하고 원료원 중심의 편협된 정책을 한 건 아니고요. 그 나름대로 민중들의, 평민들의 어떤 지지를 유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람도 마찬가지로 전쟁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명성을 떨쳤던 사람이죠. 그 이베리아 반도에 있던 세더투스 반란을 진압을 하고, 그 다음에 스파르타쿠스가 그 당시 반란이 났고 노예 반란들 그걸 장당을 진압을 하고요. 해적을 진압하고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을 정복해 속국을 삼고요. 그리고 그 전에 미트반 단테스 자녀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을 이제 완전히 진압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포피우스의 평민층의 접근 내용을 보면 종전에 술라가 했던 반동적인 국제를 다시 원상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그 크라소스와 연합을 했는데 문제는 이 크라소스와 사이가 안 좋았어. 이때 이 폼페이우스와 크라소스를 중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갑자기 이제 다코스처럼 등장한 사람이 카이샤드예요. 예. 우리는 3대 정치의 카이샤드를 이제 중점 보지만 실제로는 폼페이우스와 크라소스가 양자 대립을 할 때 그걸 중재를 하면서 등장한 카이샤드. 그때 카이샤드는 별거 없었던 사람이에요. 명문가 출신 하는데 빚도 많았고 자기 시야에 그렇게 세력도 없었고 군대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카이샤드가 자기 기반을 좀 닦으려고 뭐냐면 했던 게 무슨 원정이냐면 그 유명한 갈리아 원정이죠. 예. 그래서 이 갈리아 원정은 이제 근데 이때 갈리아족을 이제 원정을 한 거야. 예. 그래서 갈리아족들은 오늘날 북이탈리아 지역과 그 당시 이제 스위스, 그 다음에 여기 어느 지역이죠? 네, 프랑스 이런 지역에 살았던 민족들인데 갈리아는 한 개의 그 민족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수십 개의 민족들로 구성됐고 그 당시 로마인들이 보기에 비슷하니까 이들을 갈리아라고 지칭한 거야. 근데 이 갈리아 안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 언어와 풍화와 풍습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이 갈리아 원정을 통해서 그냥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고, 그래서 이제 이 원정을 통해서 이 지역을 로마화시켰죠. 로마 문화에 유분시켰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또 뭐냐면 에스파냐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 지역하고 로마하고 연결하려면 중간에 갈리아 지역이 있기 때문에 프랑스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육로 통과를 못 시켜요. 근데 거기를 점령함으로써 이제 해상 통로뿐만 아니라 육상 통로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 갈리아 원정은. 그때 이 갈리아 원정 때 이 갈리아 민족들 통합시키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사람은 사연사 개론에도 나왔는데 그 유명한 사람 베르키 겐토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베르키 겐토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름은 좀 외워두시는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베르키 겐토리스는 그 당시 율리아스 카이사에 맞서서 갈리아의 그 걸기를 주도를 했고요.
그 알레시아 공방전이라는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예, 그 알레시아 공방전에서 패배를 했어. 그래서 수 노마의 포로가 됐고요. 카이샤는 기원전 46년에 노마의 개선할 때 개선식을 이제 경영한 후에 그 사람을 처형시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베르키멘토스는 뭐 프랑스의 영웅 이렇게 보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더 나아가서 또 어디를 공격했죠? 예, 영국을 정복했죠. 브레타니아. 예, 원래 잉글랜드 지역 이런 것들 이제 정복을 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그라코스가 죽고요. 폼페우스가 이제 카이샤르가 세력이 커지니까 폼페우스가 카이샤르가 이제 그 노마에 심어뒀던 세력들을 이제 제거시키려고 해요. 안 되겠다. 결국에는 이제 기원전 49년에 군대를 거느리고 로비콘강을 건넜다고 해요. 그 당시에 군대를 이끌고 로비콘강을 건너는 것은 일종 반란 행위로 이제 간주를 했죠. 로비콘강이 어딘지는 아직도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통강 쪽이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노마를 진군한 카이샤는 다수의 원로원 위원들을 거느린 폼페우스파를 물리치고요. 종신 독재가에 대해서 사실상 군주처럼 군림했다. 참고로 카이샤르는 명문가 출신이지만 그 평민파로 이렇게 분류되는 사람들이에요. 평민파로.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귀족들을 제거하고 민중들의 어떤 민중 친화적인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려고 했고 나중에 황제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는 종신 콘술 대신간직을 겸직하는 등 권력을 독점했으며 신민실 건설에 노병들을 정착시키고 시민들에게 연회와 구경거리를 제공하는 등 빵과 서커스죠. 인기를 유지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 민중들을 이제 지지에 끌려는 그런 정책들이죠. 그 외에 신전이나 각종 공공건물 건립, 부채 상감, 이것도 민중 지지에 관련된 거죠. 채무자 경감, 그리고 추종자 300명을 원로원에 입회시켜 원로원의 인수를 900명 늘리는 등 사실상 군주제를 수입했다. 그런 거죠. 자, 여기에는 안 나와있지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걸 좀 더 추가하자면 그 당시 이제 그 아까 시민도시 같은 것들을 건설했다고 했죠. 카르타 코린도에 이제 시민시를 건설해서 가난한 이주민들 이주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 기출 나왔던 게 이거예요. 뭐냐면 새로운 달력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새로운 달력이 뭐냐면 율리우스적이야. 종주의 이집트역을 이제 좀 더 개량해서 만든 게 율리우스역이죠. 그래서 시리저가 그 폼페우스를 이제 뭐냐면 찾으려고 어디까지 쫓아갔냐면 이집트까지 쫓아갔어요. 근데 이집트에 도망갔던 폼페우스가 이제 뭐냐면 죽게 되죠. 그래서 하여튼 이집트를 잠깐 이제 있다가 그때 클레오파트라와 같이 눈이 맞아갖고 아들도 낳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카이샤르는 BC 46년에 종래 노마 달력이 1년에 10개월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계절에 맞추기 곤란하다 해가지고 이집트 달력을 기본으로 해갖고 당시 85일의 오차를 바로잡는 역법을 개정했죠. 이게 율리우스 역법이고요. 율리우스 역법은 1년에 365일을 6시간을 이렇게 했고 4년마다 한 번씩 6년을 넣어서 2월에 하루를 첨가하는 방식을 했죠. 자, 이 역법은 이제 나중에 1582년에 약간의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당시 그레고리 13세에 의해서 그레고리 역으로 이제 돼요. 그래서 오늘날 서양 세계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있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양력을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이렇게 군주제를 수립하려고 했지만 종주의 공화주의 정책, 그러니까 원로원 중심의 정치체제 유지라는 공화파에게 암살을 하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브루투스하고 카시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자, 브루투스는 다 알죠. 이 사람은 시저의 그 전 여자친구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시저하고 브루투스가 상당히 이제 뭐냐면 친밀한 사이였고 서로 믿고 의지한 사이였는데 브루투스 당했어. 예, 그래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시저가 그 원로원 가서 연설을 하려고 할 때 몰려들어서 한 20명, 30명이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브루투스였어요. 그래서 브루투스가 자기 죽인 거 보고 유명한 말로 브루투스 너무하죠. 널 믿었는데
이렇게 했죠. 예. 이 시저는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사람복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때 한 20, 30명 이렇게 몰려들어 시저 죽일 때 자기가 갈리아 원정 때 데려왔던 7군단이라는 데 있어서 그 7군단 친위 장군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한 3명 정도가 가담을 한 거야. 예전에 장군들이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장군들 했는데 그만큼 시자가 이제 인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도 있을 거예요. 자, 하여튼 넘어가서 자, 이탈리아 통일과 지중해 세계의 팽창의 원동력이 되었던 로마 원로원과 소수의 귀족들은 공화정 초기 신분투쟁 과정에 보여줬던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망각한 채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급급했다. 이미 그라코스 형제의 기억에 드러났듯이 원로원과 귀족들은 중소 자영업의 몰락과 도시에 집중된 무산 시민들 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오히려 개혁을 운동을 저지하거나 정부의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고요. 그 와중에 사병화된 군대를 배경으로 강력한 정치세로 등장한 군인 정치가들이 내전을 전개하면서 국력을 약화시키고 카이샤르의 독재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자, 카이샤는 암살됐지만 그 후에 정치적 주도권은 카이샤의 양자였던 옥타비아 그리고 카이샤의 신복이었던 안토니우스, 라피두스 이 세 사람이 제2차 3대 정치예요. 원래는 이제 옥타니우스와 안토니우스인데 라피두스는 도중에 끼워준 사람이고 이 숫자 맞추기 위해서 원래는 이제 그 카이샤가 죽으니까 안토니우스가 카이샤의 지위를 이어받을 거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면 안토니우스가 유능한 장군이었고 여러 전쟁에 헛헛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그런데 의외로 유언장을 쳐다보니까 옥타비아누스는 그 당시 약간 20살이 나였어. 그리스에 유학을 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누나의 손자 정도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양자로 삼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후계자가 됐다는 소식고 시제 후계자가 됐다는 소문을 듣는 옥타비아누스는 당시 그리스 이제 유학을 이제 포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죠. 예. 그래서 하여튼 제2차 3대 정치가 이제 했고 그리고 도망갔던 공화정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이 당시는 좀 협력관계에 있었어요. 안토니우스나 옥타비아누스가. 그래서 카이샤 암살자들 포함 공화정파는 기원전 42년 필리피, 오늘날 그리스죠. 필리피 전투에서 패해서 제거되었다. 요거 꼭 외워두세요.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브루투스나 카시우스나 그런 사람들이 위에서 제거된 거야. 카시우스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한 거고, 자, 하여튼 요 전투도 상당히 중요한 전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적이 없어지니까 나머지 이제 3두 정치가들이 싸우겠죠. 연합과 대립을 하다가 라피두스는 초반에 떨어졌고 결국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제국을 양분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좀 로마를 중심한 이제 서부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하고 안토니우스는 이제 소아시아와 이집트를 가난해요. 예. 그래서 동방 지역이거든. 그 당시 근데 경제적으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때 동방 지역이 더 훨씬 부유했어요. 자, 근데 이제 안토니우스가 정치를 잘해야 되는데 정치를 못했어. 예. 옥타비아누스가 정치를 상당히 잘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시저가 옥타비아누스를 이제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발달됐어. 그러니까 정치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야. 정치적 능력이. 그래서 군사적 능력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걸 이제 보충하기 위해서 아그리파 자기의 신복을 이제 갖다 붙여줬는데, 안토니우스는 전략 전술에 뛰어난 장군이에요. 근데 정치를 못해. 정치를. 근데 이제 제국을 건영하려면 어려울 때는 전략 전술에 뛰어난 장군 출신이 좋겠죠. 근데 수성기에 들어가면 뭐가 필요해? 정치를 해야지.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있죠. 전쟁이 끝나면 정치가 시작된다고. 예. 그러니까 이제 시절을 볼 때는 안토니우스보다 옥타비아누스를 먼저 자기 후계자로 선택한 것이 신의 한 수였던 거죠. 예. 제국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여튼 이 안토니우스는 그 당시 이 정치를 제대로 못했고 누구한테 빠져들었냐면 그 클레오파트라 그 이집트 여왕이 빠져들어가지고 그냥 그 로마 시민들 자극시킨 말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점령했던 뭐 지역들을 속주 지역을 그 이집트에 갖다 바치겠다 이런 식의 말을 망발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 그걸 이용해갖고 로마 시민들이 자기 편을 완전히 도와서 만들게 했죠. 그래서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그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의 연합군을 어디에서 격파했냐면 기원전 32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격파했죠. 요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이 악티움은 어디 있냐면 그리스 연안에 있었던 지역이에요. 예, 그리스 연안에 있었던 그 악티움 해전이 있어요. 꼭 외워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격파를 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의 클레오파트 연합군을 물리치면서 이제 군인 정치가들의 시대는 끝났고 공화정을 막을 내었다. 이렇게 있죠. 그러면 예전에 나왔던 악티움 해전의 의미를 좀 몇 가지 살펴볼게요. 악티움 해전.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정치적 의미의 헬레니즘이 끝났다는 거야. 정치적 헬레니즘이 끝났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를 통치했던 왕조가 포톨로마이오스 왕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분열될 때 세라우쿠스, 안티고노스, 그 다음에 포톨로마이오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하나하나 다 그 로마에 정복당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남았던 것이 그 뭐냐면 그 포톨로마이오스였어요. 그래서 그 의미에서 정치적 헬레니즘이 끝났고요. 근데 문화적 헬레니즘으로서는 그 의미는 계속 영향을 미치죠. 이때는 이제 정치 제국으로서 정치적 의미에서 뭐냐면 헬레니즘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지중해 세계가 완전히 로마의 세력권 안에 통합이 됐던 거야.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포에이 전쟁 때는 서부 지중해가 이제 로마가 편입됐죠. 근데 이때는 이제 포톨로마이오스 왕조를 지배하면서 동부 지중해를 편입시켰어.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 호수가 돼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국내 이제와 연결돼 있는데 이건 뭐냐면 로마의 이제 공화제 정통을 공화제 정통을 주로 이제 원로원 세력들이죠. 자, 공화정 정통을 이제 뭐냐면 지키려는 세력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후퇴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정으로 넘어가는 어떤 계기 사건이 되는 거고 네 번째 예전 시험 문제 나왔지만 이집트가 이제 그 당시 옥타비아누스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집트는 그 당시 제일 부유한 지역이었어요. 곡창지도 있고. 그러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황제권의 기반이 되었던 거죠. 황제권의 어떤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 예전부터 파라오의 재산은 모두 다 파라오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집트를 장악했던 사람 누구야? 로마 황제죠.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좀 파라오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지역을 완전히 자기 그 사유지로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자기 충복들을 키우고 군대도 키우고 하는 경제적인 어떤 바탕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로마 제국과 로마의 평화 부분을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뭐와 이제 관련된 거냐면 이제 공화정이 끝났어요. 아티움 해전 이후에. 그래서 이제 공화정이 끝나고 뭘로 넘어가냐면 제정으로 넘어가요. 제정. 네, 제정. 그래서 이제 제정은 크게 이 아우구스투스부터 옥타비아누스부터 그 다음에 오연제 시대까지를 이제 있고 이걸 원수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군인왕제 시대가 가독을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디오클라티아누스 때부터 로마가 멸망할까지 전제군주 도미네 제도 이렇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어요. 원수정과 그 다음에 전제군주정. 그래서 원수정 프리케스라는 것은 예전에 특징이 나왔죠. 로마 정통과 제정이 혼합된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공화정 체제지만 실제 운영은 제정이 프리케스 원수정이고요. 그 다음에 도미네 제도는 이제 디오클라티누스 한계 때 실시된 거죠. 군인왕제 시대 가독이 끝나고 이제 실시했던 건데 종전의 공화정 틀을 이제 다 벗어나서 완전히 전제군주제, 동방식 전제군주제를 실시한 것이 그 뭐냐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요 황제가 중요해요. 프리케스 연 아우구스투스와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에 도미네 그 전제군주제 연 디오클라티누스 여기 주로 이제 그 황제 중심 오고요. 잠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요번에 잠깐 언급했는데 이 사람도 이제 3명 황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디오클라티누스,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그리고 부가적으로 뭘 좀 더
추가하자면 오연제 시대 황제도 있어요. 오연제. 요번에도 기독교 정책과 관련돼서 나왔죠. 트라누스, 네르바, 트라누스, 그 다음에 하드니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크스 아울레니우스 황제. 요 5명의 황제는 좀 업적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우구스트 원수정을 이제 볼게요. 원수정. 프리케스제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이 원수정을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원수정의 어떤 특징이 뭐냐. 그래서 이 원수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겉으로는 공화정이지만 실제 운영은 뭐다? 제정이라는 거죠. 제정. 예. 왜냐면 자기 양 아버지가 그 당시 까놓고 제정하려고 하다가 죽었잖아요. 반발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서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아우구스트는 까놓고 제정을 주장하지 않아요. 공화정을. 그래서 종전에 호민가이라든지 콘술제라든지 그 다음에 의회 민회제도를 다 유지해. 그리고 원로원이 찾아와서 황제가 되라고 해도 황제가 되는 걸 거부해요. 그 말 하지 말라고. 다만 나는 원로원의 제1명단 1위의 명단에 올려있는 제1의 시민 프리케스다. 이렇게 이제 지칭하죠. 근데 실제 운영은 다 제정이에요. 제정.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이에요.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했고, 그래서 원료원은 황제의 군대 지휘권, 속주 관리권, 통제권을 알아서 갖다 바치고요. 그다음 그 사람에게 무슨 칭호를 주냐면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줘요. 이게 갑자기 왜 그러냐? 잠깐만요. 하다가 제가 잘못 건졌나봐. 어디까지 한 거죠? 이게 몇 페이지나. 이게 좀 약간 민감하더라고요. 터치를 조금만 이상하게 하면 갑자기 3초포 빠지더라고요, 얘가. 네. 그래서 전에 있었던 거는 이게 잘 넘어갔거든, 못 넘어갔거든요. 그 삼성은. 근데 이건 잘 넘어가는데 버벅대지 않고 넘어가지 버벅대고 잘 넘어가는데 터치가 얘가 민감해. 예.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이거 아까처럼 했던 게 뭐야? 어디까지 했죠? 예.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이죠. 아우구스투스.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은 존엄한 자란 뜻이야. 그 예전에 이제 옥타비아누스 관련된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을 쓰라고 했더니 어떤 사람이 아우구스투스고 어떤 옥타비아누스를 썼나 봐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두 파가 논쟁을 벌였는데 제 생각에 다 맞게 해줬을 것 같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 뒤에 이제 이 사람만 이제 계속 쓴 게 아니라 그 후에 역대 황제들이 아우구스투스를 지칭해요. 그래서 황제라는 의미로 바뀌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황제의 의미가 또 뭐가 있냐면 임페라트라는 원래 개선 장군들에게 일시적으로 부여했던 그 칭호인데 그 3대 정치를 거치면서 이게 일종의 영구 호칭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옥타비아누스가 임페라트라는 칭호를 독점하면서 임페라트라는 의미가 황제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영어로 이제 임페리얼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아우구스트의 원수정을 내볼게요. 자, 이 원수정은 보면 기원전 30년 알렉산드리아 전투에 패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자살하면서,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전투는 그 앞에 악티온 전쟁 이후에 1년 뒤에 있었던 전투예요. 그래서 패하면서 그 100년에 걸쳐서 내전과 무질서를 끝나고 로마와 지중해 세계는 평화와 안정을 시대를 맞이했다. 카이사르는 사후 19살의 젊은 나이로 카이사르 양자가 된 옥타비아누스는 내전을 거치면서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키기로, 안토니우스 같은 정치 선배들의 실패를 겨울삼아 신중하게 1인 지배체제를 만들었는데, 아까 이런 1인 지배체제가 프리케스제죠. 라틴어로 프리키파투스라고 하나봐요. 그래서 제1의 시민 원수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프리케스제도 원수정, 국가의 제1시민 이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자, 기원전 28년에 옥타비아누스 내전기에 1000명을 불어난 원로위원 중
200명을 수청을 해요. 그 원로원 권위를 강화하면서 장악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는 기원전 200명 수청하고 원로원 권위하고 이제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원로원들에게 일종의 권위도 올려주면서 우대해주면서 200명을 수청한 거죠. 그 과정에. 그래서 너네들이 나의 말을 들으면 너네들 나한테 풍족한 삶을 뭐냐면 누리게 하겠지만 내 말을 안 죽으면 너네들 그 동료 죽은 200명만큼 너희도 똑같이 죽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준 거죠. 자, 그러면서니까 당연히 원로원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 옥타비아누스가 매번 사랑을 한다 해도 어떻게 해요? 그대로 믿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알아서 긴 거야,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27년에 원로원에 나가 국가의 원로원과 노마인민에게 이양하겠다 선언했지만, 자, 원로원은 그 말이 그냥 본심이 아닌 걸 알고 있죠. 예, 잘못하면 이걸 또 지지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그 200명 속에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까 아우구스투스라는 명예 칭호와 총독의 임페리언을 10년 동안 임기를 부여하면서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여기 이제 갈리아, 시리아, 이집트 등의 큰 속주들을 맡겼다. 예. 그래서 대개 갈리아, 이제 시리아,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변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주둔을 했기 때문에 원로원이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는 이런 그 장군, 총독들이 이제 직접 파견해갖고 황제가 통치하는 게 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있고요. 요게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게 몇 페이지야? 이게 스캔을 똑바로 했어야 했는데 스캔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도중에 빠졌어. 그 한 지역이. 이 지역이 이제 어디냐면요. 지금 그 히스파니아 지역이야. 여기 갈리아가 있고 여기 책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얘가 민감하네. 예, 이 지역이 시스파니아 지역이야. 시스파니아. 오늘 스페인 지역이죠? 스페인 지역. 제가 책을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아. 빠진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자, 기원전 18년에 다시 200명을 수청하죠. 예, 그래가지고 원로원의 권위를 200명을 수청하면서 원로원이 600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자, 이로써 이제 원로원은 이제 아우구스트 통치하의 체제를 강화하는 지지하는 기관이 되었다. 그러니까 종전의 콘솔을 견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지하는 기관이에요. 이 사람이 상당히 정치적인 걸 상당히 파악할 수 있죠. 예, 공포 정치를 한 거야. 공포 정치. 알아서 기계. 그 다음에 공화정기의 이제 군대는 전쟁 등 비상시에만 그의 정무관이나 정무관의 역임자에 의해서 징직된 시민군이었다. 자, 이러한 군사제도는 방대한 노마 영토를 방어하기 효율성이 떨어지고 주 정치적 경력을 쌓는데 관심 있는 유력한 귀족들이 군사력을 맡기면서 국가에 큰 위협이 된 유력한 큰 위험이 되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문장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아요. 시민군까지 맞는데 공화정 후기 때 이제 정치 경력을 쌓는데 관심이 유력한 귀족들 군사를 맡기면서 국가에 위협이 됐다는 건 이제 제대로 3대 정치하고 관련된 것 같은데 군인 정치가 등장한. 근데 이때는 이제 시민군 체제가 붕괴됐죠. 예, 그래서 상비군이나 용병 체제로 바뀌게 됐잖아요. 예. 자, 하여튼 넘어가서 자, 아티움 해전 이후에 70개에 달하는 로마 군단은 재정에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 되었다. 그래서 아우구스트는 군제 개혁을 할 필요가 있었어요. 일단 그래갖고 이제 일단 군대 개혁이 제일 중요한 것은 로마 군단을 좀 축소시킬 필요가 있어. 축소시키고 재정비할 필요가 있고요. 예, 축소 재정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죠? 자, 일단 로마 군대를 축소 재정비에 정예화시키면 이들이 나한테 충성을 해야겠죠. 국가나 황제에게 충성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 이들 이제 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재정을 확보해야 돼. 어디부터? 돈 많은 속주로부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속주를 직접 통치하는 그런 걸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속주에서 얻었던 것들을 자기 이제 황제 금고에다 집어넣고 그 중에 일부를 이제 군인 재정들 편성을 해갖고 이들에게 지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권력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냐면 우리가 모태통의 유명한 말 있죠. 권력은 총에서 나온다고.
예, 결국에 무력을 장악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권력을. 그럼 무력을 장악하려면 뭐 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 재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을 어디에서 받냐면 이집트 같은 그런 지방 속주로부터 부유한 속주로부터 얻고 여기에서 얻은 것을 뭐죠? 자신의 항실 재정에 국가 재정이 아니라 공적 재정이 아니라 항실 재정에 놓고 군대를 유지했던 거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관료제를 또 유지했던 그 어떤 재정적 바탕을 됐던 건데 이런 그 시스템 원수정의 시스템 군인과 재정을 장악한 그런 시스템을 마련했던 사람이 아까 아우구스투스예요.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그 후에 역대 황제들의 공통된 정책들이 뭐냐면 이런 거야. 돈과 군대를 장악하기 위한 정책들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의 군제 개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 군제 개편 내용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자, 이 사람은 크게 이제 군대를 어떻게 개편했냐면 친위대, 야전군단, 보조군 이렇게 이제 구성된 거야. 친위대, 야전군, 야전군은 이제 변경해서 이제 싸웠던 군대들 의미한 거고요. 보조군. 물론 이 명칭이 좀 달라요.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책에 보니까 야전군이라고 하지 않고 시민군이라고 하지 않냐, 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는데, 각각의 이제 뭐냐면 좀 명칭이 달라요. 이건 뭐냐면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번역하는 그 교수 따라서 그 좀 약간 명칭이 변했는데 이거는 제가 서강에 있는 명칭을 이제 따온 거예요. 자, 일단 친위대는 이제 좀 있으면 읽어보겠지만 일단 황제의 신변을 보호하고 특별 대우를 받고 주로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되어 있죠. 야전 군대는 제국 변경의 야전에 있어 속주에. 그리고 이탈리아인으로 처음에 구성을 했다가 나중에 속주 출신으로 뭐냐면 바뀌게 돼요. 왜 바뀌게 되냐면 그 당시에 그들은 이탈리아로 넘어오지 못해. 그래서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지켰던 그 변경지에 계속 살게 돼요. 그러면 그쪽의 여자들을 이제 자기 부인 삼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사람이 군인직이 세습이 돼요. 그러면 1대, 2대, 3대로 들어가면 이미 이탈리아인이 아니라 속주 출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 다음에 야전군대, 그러니까 이탈리아 정규군대를 의미하죠. 정규군대를 보조할 수 있는 보조군이 있어요. 주로 이제 이들은 그 지역의 속주민으로 구성되는데 주로 그 야전군을 지원을 해주고요. 제대 후에 노마 시민권을 부여해줘. 그래서 야전군대 같은 경우 이탈리아인들은 예전에 중장 보병들이 많았죠. 보병들이 되게 많아요. 야전군은. 보조군들은 주로 뭐냐면 기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개 치중대라든지 여러 병과들로 해갖고 그 당시 옆에 보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보조군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퇴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들에게 또 뭐냐면 나름대로 퇴직금 명목으로 땅을 주고 그리고 이들이 또 농촌의 중상층이 돼요. 그래서 이들이 좀 황제 권력을 또 지지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 재정을 이제 필요하게 해서 그 당시 황제 재정 안에 군인 금고라고 해서 따로 신설해서 이들의 이제 어떤 그 봉급이라든지 토지 매입 비용 이런 것들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면요. 자, 아우구스투스는 정규 군단의 수를 25개로 준수하고 그 직업군인을 도입해요. 그 당시 직업군인제는 마리우스의 직업군인제도죠. 근데 마리우스의 직업군인제도하고 다른 게 뭐냐면 이게 갑자기 또 안 움직여? 예. 마리우스 직업군인제도는 사병은이죠, 사병. 근데 이거는 공병이야.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공병이죠. 자, 도입해서 병사들 복무기간을 연봉을 규정했다. 그러나 인구 증가와 퇴역군인의 퇴직금 가다 지출로 국고를 압박할까 우려되어 그 임기까지 20년 더 늘어나고 더 많은 제대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노마봉사들은 그 이상의 기간을 복무했다. 약간 뭐가 비슷하죠? 지금 군인 그 연금이라든지 뭐 공무원 연금 같은 개혁 관련된 내용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3대 정치가 군대가 정치가 개입되면서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친위 군대는 자기 두지만 친위대는 일단 야전 군대는 그 이탈리아 밖에 이제 뭐냐면 주둔화 됐어요.
그래가지고 병조를 지키도 했고, 그 이탈리아 군대가 주둔하는 걸 금지하고, 그 군대가 이탈리아 군대가 주둔하는 걸 금지하고, 군단장은 임기 1년 후 원로원 신분위의 아우구스투가 직접 임명하고요. 9개 연대의 국로에 친위대를 창설해요. 3개 연대는 로마에 상주하면서 항제의 신변 보호막을 삼고 6개 연대는 주변 농촌에 배치했다. 예. 그래서 친위대는 자기 주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야전군대는 저희 변경에 머물면서 그게 한 곳에 고정시키도록 했죠. 그러면서 숙주병력을 채워나간다고 했죠. 그리고 친위대장은 원로원 신분이 아닌 기사 신분. 이때 기사 신분은 이제 에키테스인데 요거 로마 공화정 때 에키테스하고 좀 약간 질이 달라. 로마 공화정 때 에키테스는 이들은 이제 기사 하층이죠. 기사 중하층에 이제 속하는 기병이 중하층. 그래서 이들 이제 에키테스라고 했고 주로 로마 공화정 후기 때 부를 축적해갖고 성장했던 계층들이에요. 예. 근데 요때 이제 그 제정 시기 때 에키테스는 좀 어떤 경제적 부를 가지고 등장한 게 아니라 로마 황제 권력에서 성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총독이라든지 그 다음에 징세청부업자라든지 등등등. 물론 징세청부업자는 나중에 이제 없어지지만,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체제 유지는 국가 재정이다.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공화정 시기에는 사우투너스 신전안에 국고가 보관되었기 때문에 이 국고를 아이라니오 사우튼이라고 부르고 원로원이 이제 이를 관리했다. 그러나 이제 내전기에 원로원은 국가재정 통제권을 유명무시하고 장군들은 각자 스스로 자기 세력관의 재정을 관리했다. 속주민들이 거둔 세금은 속주 정부와 주둔 군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아우구스투스는 군대가 주둔한 큰 속주를 대부분 관리함으로써 대표적인 이집트죠. 속주제도 재정에 자연스럽게 관여했다. 카이사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이집트의 황제의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상 황제는 로마 제일 부재였다. 이제 속주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 원로원 소수의 재정마저도 황제가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국가 재정, 황제 재정이었다. 자, 이걸 좀 이해하려면 이게 좀 약간 두리뭉실하게 적혀 있어갖고 이제 근데 좀 설명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국가재정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재정 중에 황제가 개인적인 재정, 그 다음에 원로원이 가난한 공공재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황제가 이제 많은 재정은 어디에서 이제 그러냐면 주로 돈 많은 속주들 변경에 그 중에 이집트죠. 공공재정은 이제 주로 이탈리아 반도라든지 그 다음에 원로원이 직접 통치하는 곳이 시칠리아라는 곳이 있어. 여기에서 걷어. 근데 문제는 요 재정 수입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냐면 황제 재정이에요. 황제 재정. 개인 재정이 원래는 피스쿠스라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공재정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군인이라든지 뭐 군인들 월급을 준다는 거지. 그다음 공무원 월급 준다든지 여러 공공 행사들 이런 것들이 황제 재정의 유지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원래는 황제 재정이 사적 재정에 불과하죠. 황제 개인의. 그리고 그렇지만 황제가 그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아우구스트는 자기 개인 재산이라고 명목상 하지만 자기가 이제 그 필요했던 공공 그 시설물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인들이나 공무원들 그 월급들, 그 다음에 뭐 빵과 서커스 필요한 자금들 다 대줬어. 그래서 자기 자신은 되게 겸손하게 살았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예. 그래서 이 가정이 지속되면서 황제 재정이 국가 재정화돼요. 이 공공재정, 그러니까 원료이 했던 공공재정 힘이 약해지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더 나가서 예전에 징세청부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 일종의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외부에 청탁을 줘가지고 계약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걷게 하고 약간 수수료를 받는 건데 이 징세청부 제도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나 봐. 원성도 많았고. 그래서 이걸 개선을 했어요. 근데 개선해도 안 되니까 아예 징세청부 제도를 아예 폐지시켰어. 그래서 이제는 관리를 파견해서 직접 징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세수익 같은 것들을 이제 누수되는 걸 방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세금을 거둠으로써
국가재정 탄탄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예. 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항제제도와 관련된 내용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이처럼 아우구스투스는 원로원 군대 재정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과 권위를 독점하는 신체제를 공고했다. 그리고 기원전 23년까지 매년 콘솔직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기원전 23년에 종식 호민관의 권한, 기원전 19년에 종식 콘솔이 임페리언, 그 대사제직을 추가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 외에도 여러 가지 업적들이 쭉 있는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나 봐요. 요즘에도 결혼 안 하는 사람 많잖아요. 독신 남녀들이 많고 그 당시 또 그 노예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남자들은 이제 그 여자 노예들과 놀아나서 결혼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여자들도 그 분위기에 이제 해가지고 막 불륜도 하고 그냥 길거리에서 난장판을 보이고 그나마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아우구스투스의 딸이 그랬어, 딸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풍기문란을 다시 잡고 좀 뭐냐면 출산율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래서 노총각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냈어. 독신남녀 결혼 출산 장려책들을. 그래서 만약 일정한 연령대까지 결혼 안 하거나 3명의 자식 이하의 자식들을 낳거나 그러면 이제 세금을 그냥 갖다 때리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 그 외에도 이제 정확한 인구조사와 재산평가를 하기 위해서 인두세와 토지세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판매세하고 그 상속세 같은 걸 노마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그런 정책들을 또 했죠.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내용들은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후계 작업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개인사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여기는. 예. 자, 넘어가서 쭉쭉 넘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보면 이로써 원로원과 노마 인민을 상징했던 노마 공화정 대신에 아우구스투스를 국부하여 원로원과 기사신원, 노마 인민으로 구성된 원수정 체제가 성립되면서 서기 14년에 자신의 후계자였던 티베리우스가 황제직을 계승함으로써 세습 군주정을 완성했다. 이 티베리우스는 이제 이 사람은 약간 이제 뭐랄까요? 황제의 친아들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알지만 양자를 거쳐갖고 이제 선발을 했던 사람인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율리우스 티베리우스 조라고 하죠. 내도가 이제 끝으로 이제 끝날 때까지 이제 지속됐던 왕조인데요. 참고로 로마 같은 경우는 그 로마 제정에는 여러 왕조도 있어요. 우리는 왕조가 바뀌면 나라 자체가 바뀌잖아요. 고조가 이제 왕시면 조선이 이시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 로마는 그렇지 않아요. 왕조가 바뀌어도 로마 제국은 계속 유지가 돼.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유리우스 티베리우스 조 외에도 그 뒤에도 이제 플라비우스 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안토니우스 조, 그러니까 오현제 시대 안토니우스가 나오죠. 그 다음 시리아 계통의 그 세우스 조, 이렇게 여러 왕조들도 있어요. 왕조들이 교체됐다. 세베도스 조, 예. 그 왕조들이 이제 교체들이 있었다는 걸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기 1세기 시작으로 지중해는 로마인들에게 명실상부한 우리의 바다가 되었으며, 로마 지중해 세계는 도래해서 그 당시 약 200년 동안 지속됐다. 특히 네르바, 하트리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는 오연제로 가죠. 이들을. 그래서 나인강과 다뉴브강을 이제 경계도 해서 자연국경을 삼아서 강대한 영토 로마 문화를 퍼뜨리면서 정성균을 맞이하게 됐고 내부적으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오연제 시대, 황금 시대로 불렸다. 이렇게 있는데 자 참고로 그 당시에 로마 국경은 나인강에서 다뉴브강까지였어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원래는 이제 아우구스투스는 나인강과 다뉴브강을 넘어서 저쪽 엘베강까지 게르만족들이 살았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까지 영토를 좀 확장하려고 했어.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됐던 게 뭐냐면 그 당시 확장하려고 이제 했는데
그때 무슨 전투가 일어났냐면 토이토프루크 전투가 있었어요. 아이고. 네, 토이토프루크 전투라고 해서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 요때 이제 아르미니우스의 로마 세계 군단이 그다음 게르만족들의 기습을 받고 뭐냐면 전멸된 사건이 있어요. 원래 이제 그 로마군들은 이렇게 수비에서 전투를 하는 보다는 평지에서 중장병 형태로 이렇게 그 밀집방 형태로 전쟁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인데 이 아르미니우스가 좀 무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게르만족들 반란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뭐냐면 토이토브루크 수비를 이제 통과해갖고 그 진압을 하고 있어. 근데 그 토이토브루크 같은 경우 수비 우거져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정군을 후방부대 없이 지원부대 놔두지 않고 세개 군단을 다 뒤다 거기 속에 집어넣다가 결국에는 기습 공격을 받고 거의 전멸당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로마군이 다시 와서 거기 물리치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엘베강까지 진출을 포기하고 나일강과 다뉴브강으로 해서 국경선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5년제까지 계속 가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 왕들이 이제 쭉 있는데 네르바, 티라누스, 하데우스, 안토니우스 이렇게 있는데 요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는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요 왕들의 좀 특징들을 좀 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언급됐기 때문에 네르바, 티라누스, 하데니아스, 안토니우스, 피우스,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들은 각각의 이제 어떤 관계요? 양자 관계야. 양자 관계. 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좀 똘똘한 그 부하 장수들 골라서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라는 성을 주죠. 예, 그리고 그 또 죽으면 그 뒤에 또 양자를 삼아서 또 안토니우스 성을 주고 이렇게 세습을 한 거야. 세습보다는 이제 선발해가지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황명한 사람을 뽑았는데 문제는 이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는 그런 정토를 무시해버리고 자기 친자였던 멍청한 코모두스를 임명하는 바람에 완전 망쳤잖아요. 자, 여기 네르바는 특별한 건 없고요. 티베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티라누스는 기독교 탄압 정책, 시험에 나왔던 사람이죠. 그래서 티라누스 때 기독교를 탄압했는데, 좀 상대적으로 볼 때 좀 소극적으로 탄압을 했다. 이건 뒤에 있으니까 이제 그 뒤에서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티라누스 때 제일 큰 영토를 확보해요. 중국, 거기 로마가. 그래서 티라누스 때 제일 큰 영토를 확보했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루마니아를 지배를 하고 아르메니아와 아시아 지역까지 이제 자신의 속국을 삼죠. 그다음 하드리아누스 때인데 하드리아누스는 종전에 팽창 정책에서 이제 그만두고 계속 유지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팽창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군사비가 그 지역을 하나하나 점령하고 넓은 지역을 통치하다 보니까 재정이 악화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종전에 그 티라누스가 때 확보했던 지역을 포기하고 물려쓰게 되고요. 대신에 이제 그 장성을 쌓게 되죠. 장성. 이제 북쪽으로부터 공격을 막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브라타니아, 오늘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경계에 하드리아누스 장성 같은 것들을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파르타와 이제 하락을 막고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과 이런 것들 포기하고 아르메니아 보국을 습격하고 직접 지배분한 아르메니아 지역을. 그 다음에 안토니우스 피우스는 이 사람은 이제 뭘로 유명하냐면 후한의 사절단을 파견한 걸로 유명해요. 예, 안돈이라고 나오죠. 예, 물론 어떤 책에는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아니라 그 마르크스 아울리누스가 파견했다 이런 설도 있긴 있는데 검색해도 다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안돈이라는 게 정설이에요. 안돈. 예, 그래서 안토니우스 피우스 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죠. 예, 근데 이 마르크스 아울리누스 황제는 좀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그러면.